자, 이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비과세. 6번 있죠? 이거는 뭐, 비과세. 세 개 있죠? 비과세는 딱 3개입니다. 그죠? 첫 번째, 파산, 선고, 처분수도입니다. 얘는 제목만 알면 돼요. 내용은 안 물어본다 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농지의 교환과 분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시험에 나오죠. 농지 교환 분합부터는. 자, 일단 얘는, 그 있어요. 사유가 있다 했죠? 사유. 그러니까 무조건 교환 분합은 안 되고, 법으로 사유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이거 했을 때만, 뭔다?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유까지 굳이 뭐 국회에 갈 건 없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소유하는 농지와 교환분합 이런 거죠. 아니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분합 이런 것들이에요. 아니면 뭐 농지법 기타 법률에 따라 교환분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끼리는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경작상. 무슨 얘기예요? 농사짓기 편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교환했어요. 둘이. 근데 이게 갑, 갑 이렇게 돼 있어요. 농사짓기 되게 불편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도 교환분합,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금액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금액 조건. 자, 2개의 금액 조건 충족하는데, 자, 금액 조건이 뭐다? 얘가 만약에 2개 교환하면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액. 그죠? 교환한 차액. 그죠? 이 차액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이 뭐다? 그 쌍방 토지 가액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말했죠? 얘가 1억이고 얘가 7,600이면 차액이 2,400이 나오죠? 2,400. 그죠? 그럼 2,400이니까 얘가 어떤 조건을 갖춰라?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그죠? 그럼 얘가요? 얘가. 그죠? 그럼 얘는 비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2,500이니까 그 얘기죠. 초과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하일 때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액 조건은 잘 나와, 이거는요. 뭐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 나온 적도 있고 하니까 이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경우에, 이 경우. 경작상 필요. 자, 얘가 농사짓기 편하려고 해서 교환해서 비과세 해줬죠. 근데 얘가 비과세 받아놓고 경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의무적으로 뭘 해라. 그 교환분합하면 이 토지를 뭐 해라? 무조건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환했는데 비과세 받아놓고 3년 작용 안 해버리면 추징합니다. 추징. 그지? 자, 근데 예외가 있어. 또 예외가. 자, 3년 작용 안 했는데도 3년 작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년 안에 뭐가 됐어? 수용이 됐어. 수용. 강제 수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 작용을 봐주고. 또 하나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뭐가 됐어? 상속이 됐어. 아버지가 이걸 교환해가지고 작용하시다가 1년쯤 하다 보니까 짜증난 거야. 아이, 난 그거 힘들어 못하겠다. 그럼 작용하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난 그만하고 갈란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남은 기간 작용한 뭐죠? 통산해줍니다. 그죠? 그 예외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전부 다 같이 가로치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가로치기로. 막 이렇게 가로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년, 뭐, 4분의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 그죠? 최근에도 뭐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유는 뭐 그래서 치고 금액 조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요 사후 관리에서 요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 6번의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1번 농지 교환분합. 그 비과세는 금액 조건 나왔죠? 교환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그리고 2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분합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밑에 3번 경작기가 특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3년에 뭐가 되면 수용되면 3년 작용한 걸로 봐주시고 오른쪽 2번에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뭐한다? 통산해주겠다. 그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세대 1주택. 이렇게 되죠?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부속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일정 지역은 뭐 줘야 돼요?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2년 이상 거주. 2년 이상 거주. 여기 어디예요, 여기가? 조정지역. 그죠?
조정대상 지역은 비과세 받을 때는 보유만 이행하면 안 되고 거주도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주 기간은 뭘 가지고 거주 기간을 따진다 했어요? 내가 몇 년 거주했는지 입증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 비과세가 되죠. 얘는 뭘로 한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입니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도 2년하고 거주도 2년 해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서울시는. 그죠? 안 그러면 비과세 안 됩니다. 물론 뭐 이게 또 실제로 가면 좀 틀리죠. 뭐 2017년 8월 2일 이후에는 뭐 그 전에 치던 건 괜찮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시험은 뭐 그까지는 안 물어보고 우리 뭐만 보유 2년에 특정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뭐 또 해라? 거주도 2년 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실제로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그 지정되고 나서 부동산 그냥 확 죽었습니다.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세종시 같은 경우도 완전 죽었어요. 제가 아는 그 지인이 거기서 중개업하셨는데 최근 이거 지정되기 전에는 뭐 괜찮았어요. 그 몇 년 하시다가 돈 잘 벌고 좋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그죠? 뭐 다른 거 하신다대? 그죠? 아는 뭐 반찬 가게 하시나? 그죠? 근데 완전 다르죠? 근데 그러나 원래 막 생활력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죠? 그렇죠. 근데 잘 될 것 같대요. 그죠? 잘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 분 있잖아요. 막 일을 뭘 해도 막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 안 돼, 뭐 이거 안 돼, 뭐 이거 하면 되지 뭐. 이거 하다 또 하고 이거 하면 되지 뭐. 그죠? 그 도전의식이 있어요. 근데 잘 되셔요. 그런 분들이 뭐 할 때마다 그렇게 잘 되죠. 지금 잘 그만둔 거예요. 왜? 지금 어쨌든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당분간은 거의 거래가 안 되죠. 매매를 안 하니까. 세금 중과세니까 안 판단 말이에요. 그죠? 거래 안 되니까 중개업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일찍 전업을 잘 하신 거지.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경기 시험 또 하면 되잖아. 그 짬밥 있으니까. 그죠? 잘 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 그리고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말한 대로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1세대가 1주택이 2년 보유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다 있죠? 예외. 그러니까 이 세대 구성에 예외가 있고 집이 하나가 아닌데 두 개. 그죠?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2년 보유 안 했는데 2년 보유. 자, 여기는 잘 보시면 일단 비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비과세는 뭐가 비과세예요?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제가 물어봤어요. 자, 내가 집이 하나인데 나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되니? 그럼 뭐요? 주택은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 뭐라고 해줘야 돼요?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야, 주택은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네. 1세대가 1주택이고 그렇죠. 2년 이상 보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서울이나 조정되면 2년 거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는 기본이 1세대 1주택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이 말은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과세는 언제만 쓰는 거야?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과세.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예외 규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규정이 있고 여기 2년 보유 안 했는데 2년 보유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집이 두 개예요.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에요. 근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몇 주택으로 봐줘? 1주택으로 봐줘요. 그러면 얘는 비과세인가요? 아니죠. 왜? 비과세는 뭐라겠어? 2년 보유해야 된다 했잖아. 그럼 얘가 1세대 2주택인데 어떤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대요. 그럼 그게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왜? 비과세까지 하려면 얘가 뭐 또 해야 돼? 보유도 2년 해야 되잖아. 근데 모르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때는 비과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유기간 예외 규정을 배워 우리가. 그때는 걔는 뭐예요? 1세대 1주택인데 현재 뭘 못한 거야? 보유를 2년 못했어. 근데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보겠대. 그럼 얘는 이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왜?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보유한 거니까 얘는 비과세. 근데 1주택 특례는 이렇게 하면 1주택으로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얘는 비과세 규정을 뭐 적용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죠? 자, 여기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세대 구성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이때 세대 구성은 1세대. 누구? 거주자. 이거 엔드.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말하긴 쉽겠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배우자. 일단 배우자 얘기하면 다들 멈칫 순간 자기도 모르게 멈칫해요. 그죠? 뭔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죠?
안 그래? 나오면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거주자로서 누가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소가 같아야 돼요. 주소가. 자, 근데 누구는 주소가 달라도 항상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아직 얘기하기 싫겠지만 부부예요.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원이에요. 뭐 같이 살건 따로 살건 뭐 상관없어요. 주소가 같건 다르건 상관없고. 심지어 이혼했어도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 아시죠? 네. 부부는 이혼했어도 같이 살면 동일 세대원이에요. 네. 왜 그래요? 위장이혼한 거예요. 위장이혼. 왜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혼했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이혼한 거죠. 꼴도 보기 싫어서. 근데 같이 살아. 위장이혼한 거죠.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법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예외 있죠?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몇 살? 30세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됐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셨거나 뭐 이혼한 경우. 경력사원들이 그랬죠. 이분들은 한 번 있다가 하면 마일리지 있으니까 1평생 1세대 그랬죠? 1평생 1세대. 한국님만 마일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일리지 있어요. 똑같아요. 한 번만 갔다 오시면. 그죠? 그리고 최저생입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소득세법상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가지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길어요. 그럼 이거 정답이에요. 그냥 맞네요. 100분의 40 이상 이렇게 가지고. 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수강생이 그걸 물어보신 거야. 여기 기준 중위소 100분의 40 이상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내가 기준 중위소 100분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뭔다? 이런 거 없어도 1세대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어떤 저한테는 다행히 안 물어보고 다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막 그거를. 야, 근데 그게 참 그런 거 뭐 사실 알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복잡해요. 뭐 뭐 기획자님 어디에서 우리나라 소득 기준 잡을 때 뭐 기준 1위부터 100명까지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거기서 50, 그죠? 반절 딱 되는 50명, 거기 그 사람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그럼 1인 가족 얼마, 2인 가족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전체 100명 샘플링 한 사람 중에서 50등에 해당되는 있죠. 50명째 딱 중간. 그 사람 소득을 가지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럼 1인일 때 얼마, 2인일 때 얼마, 3인일 때 이렇게 정한 거죠. 그게 이제 기준 중위 소득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40등 위에 있는 소득이면 뭐다? 그 정도 소득이 생기면 이 사람 뭐가 없어도 배우자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시험에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길게 나오고 뭐 기준 중에 어쩌고 나오면 그냥 맞겠지. 설마 촌스럽게 그걸 100분의 50으로 고치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맞네. 이런 거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진짜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된다 했죠? 예외는 있다. 그죠? 예를 들면 미성년 이렇게 나오겠죠. 미성년자는 언제나 항상 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결혼 등 가족의 사망 등 불가평균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 1세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21페이지 이번에 1주택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서 쭉 나와 있고 거기 1세대 나오죠. 이번에 원칙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관계 구성하는 집단을 말한다. 해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부의 경우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항상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됐고요. 예외 나오죠? 없어지는 경우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지금 뭐 길잖아요. 중위소득 어쩌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거 있죠.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의 사이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예외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몇 주택? 1주택. 그죠? 우리 세법상 주택을 판단할 때는 얘는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 가지고 판단한다? 사실상의 용도를 가지고 항상 판단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장 주택인데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땡. 틀린 거죠. 왜? 공부상 주택인데 실제 점포로 쓰면 뭐가 우선이야? 사실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다. 그리고 세법상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주거용으로 써야 돼요. 상시 주거용으로 쓸 때만 주택이에요. 그럼 얘가 주거용 건축물인데 뭘 안 해?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쓰면 걔는 주택이 아니다. 해서 콘도나 이런 것들은 세법상 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맨 밑에 3번의 1주택에 양도일 현재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고 뭐 별장 콘도 얘는 주택이 아니다 했고 1번 주택으로 보는 경우 넘어가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상시 주거용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매수자의 등기 지연으로 공부상 2주택이 된 경우도 얘들보다 1주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얘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2개는 하나를 팔았어요. 근데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상대방이 등기를 안 해갔어. 그래서 아직까지 누가 앞으로 됐어? 본인 앞으로 집이 2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공부상 2주택이어도 사실상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 매매 사실을 입증하면 공부상 2주택이어도 몇 주택으로? 1주택으로 봐주겠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것은 공동소유죠. 집 하나로 뭐가 있어? 공동소유한다. 그 주택수유 계산 어떻게 한다? 각각이라 했잖아요. 각각. 그죠? 그러니까 집 하나를 3명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명의를. 그럼 어떻게? 각각 1주택. 공동명의 조심하시라 했죠. 이거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각각 집이 하나씩 있으면 전부 다 2주택자가 됩니다. 왜? 하나하나에다가 여기 하나하나 해서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조심해야 돼요. 공동명의. 그죠? 아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공동소유는 뭐라고 한다고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걸 본다. 근데 그 밑에 공동상속의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럼 주된 상속자만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같은 공동소유인데 공동상속을 받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주된 상속자만 주택으로 봅니다. 각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50%고 여기 25%, 25% 이렇게 돼 있어요. 각자 집이 하나씩 있는데 이걸 공동상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을하고 병도 원래 집이 있고 여기 엄마도 원래 집이 있는데 이거 받았으니까 3명 다 1세대 2주택이 아니고 엄마만 2주택이고 이 둘은 명의는 돼 있지만 1주택자예요. 이런 케이스는 을하고 병은 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2년 부연 비과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 실제로 보면은 저도 가끔가다 어제 질문 받을 때 보면 여기 딱 있고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상속받은 거야. 공동 명의로.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집을 팔라니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는 거죠. 여기가 명의가 돼 있으니까 얘가 2주택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물어보는 건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안 돼요. 세법은 그런 거 없어요. 세금은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미리 알아봐야 돼. 자기가 계산하면 절대 안 돼, 이거는. 막 변수가 많아요, 이게. 그죠? 다 모른다니까. 내가 말했죠. 세무사도 잘 몰라요. 세무사가 무슨 소리 그걸 다 알아. 세무사는 우리나라 차이가 뭐 있어. 걔는 자기한테 그것만 한다는 건데 걔가 양도세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면 몰라요, 안 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잘 물어봐야 돼. 그죠? 요거 차이가 있어요. 공동명의는 공동소유일 때는 각각인데 공동상속은 누구만? 주된 상속자만 이렇게 됐죠. 리을은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돼 있죠. 자, 이 토지도 같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무제한 아니죠? 제한이 있어요. 어떻게? 도시지역 안은 5배, 밖은 10배. 이때 조심할 건 모두 같이 기억해라. 그 정착면적 계산할 때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거만 딱 5배, 10배면 외우면 안 돼요.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건물과 토지 소유가 달라요. 근데 다르면 이 토지는 이 주택의 부속 토지가 아닙니다. 왜? 명의가 다르잖아. 그죠? 근데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면 그때는 전체를 1주택으로 봐줍니다. 결론은 뭐다?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이때는 뭐다? 얘네 둘이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부속 토지가 같이 합산되느냐 아니냐 판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미음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와 건물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대지 소유자는 1주택으로 보지 않죠. 근데 비읍에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뭐다? 1주택으로 본다. 걔는 포함한다는 얘기죠. 동일 세대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이번엔 여러분 집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1세대, 1주택, 2년 부였어. 뭘 받아요? 비과세. 그런데 비과세인데 성질 나가지고 술 먹고 들어가다가 딱 근데 들어가다가 입구에 딱 찐 거야. 머리를. 대문에다가. 성질나 발을 뻥 찼더니 집이 무너졌어. 무너져서 다 철거해버렸어.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토지만 남았죠. 그리고 팔았어. 그러니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 아니야. 어제까지 주택이었어. 근데 오늘 머리 받았잖아. 그래서 걔는 며칠? 나대지. 자, 지역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멸실하고 나대지로 팔아. 자, 양도세는 과거는 묻지 않아요. 깔끔한 감옥이야. 옛날에 네가 뭐 남자친구 몇 명 상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냥 지금 현재만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뭐야? 나대지. 주택 아니죠. 뭐야? 1주택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하죠. 저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성격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만 하는 거야. 깔끔한 감옥. 우린 과거는 묻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마누라가 가끔 물어봐서 그렇지. 그죠? 항상 방심하면 안 되죠. 이 나이 먹고도 가끔 가다가 텔레비 보다가 자기는 옛날에 첫사랑 생각 안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즘 같이 살래요 보면 그 드라마에 거기 이동근이하고 장미이 나오거든요. 근데 첫사랑이잖아요. 그 장미이가. 그거 딱 보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물어봐요. 목목 이렇게 농독고 있는데 쳐다보는데
자기도 첫사랑 생각나지 그래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얼떨게 쳐다보겠다가 그랬다는 이제 훅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절대 그런 데 속지 않죠. 그런 얘기 딱 하면 막 내 첫사랑? 생각나지 당연히. 너무 생각나지. 저거 보니까 더 생각난다. 누군데? 너? 무슨 하는 거 막 하는 거야. 뭐 어차피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안 믿어요. 여자는 안 믿어. 근데 자기 좋은 쪽으로 해서 그래. 그냥 자기라고 하면 웃기고 완전 하면 속으로 좋아해.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는 내가 딱 겪어보니까 그거야. 다 그냥. 옛날에 연애편지 쓸 때 간단한 거. 연애편지는요. 절대로 연애편지는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거나 책 멋있는 시집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서 좋은 말 다 써서 그냥 보내. 읽어보지도 마. 그냥 보내버려. 앞뒤 안 맞아. 근데 여자가 날 좋아하면 자기 알아서 해석해. 내가 싫으면 제가 아무리 미사역을 써고 그래도 찢어버려. 보지도 않아. 제 이름 부르는 순간 찢어. 근데 뭘라고 그걸 갖다 밤새 쓰고 지우고 하냐고. 그 의미가 없어. 그냥 쑥 보내버리는 거야. 좋으면 자기가 좋다고 한다니까 막. 내가 써놓은 걸 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좋은 쪽으로.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의미가 없어 그게. 그죠? 그 매일 찢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밤새 막 이만큼 종이 해가지고 보내면 뭐하냐고. 그죠? 편지 받았냐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이미 버렸어요? 그죠? 그게 의미 없는 거죠. 내가 딱 보니까 그건 아닌가. 그치? 쓸데없는 얘기죠. 그치? 저는 들은 얘기에 제가 막 그렇지는 않죠. 들은 게 많죠. 그죠? 그 여자를 처음 만나면 손 잡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을 내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여러분들 내가 손 탁 잡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처음에 딱 봤을 때. 지금도 잡을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잡혀, 나한테. 그죠? 그런 게 있어, 그게. 그죠? 지금 잘 안 속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한테 딱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자 손 잡는 거 알려줄까? 그러면, 에이, 어떻게 잡아요?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손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줘봐요. 손 이리 줘봐요. 내가 알려줄게. 손 이리 줘봐요. 그럼. 주죠. 주면 잡힌 거야, 이미. 근데 보통은 눈치채고 안 잡힐라. 에이, 그러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거기서 물러나면 돼. 됐어, 그러면. 아니,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시범을 보이니까 손을 줘봐야 하는 거지. 그걸 얘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걸 손을 안 준다 그러면 그게 되냐고. 막 그러면 줘요. 그럼 줘. 그렇게 딱 잡아. 그럼 바로 오는데도 약간 의심해. 의심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때 잡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당겨보는 거예요, 내 앞으로. 그 여자가, 내가 싫으면 손을 빼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당겼는데 빼는 듯 하면서 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바로 잡지 말고 다시 살짝 밀어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한 게 조사가,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당기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미 손 잡혔죠? 내 목적은 뭐였어? 그 사람 손 잡는 거였잖아. 이미 잡았잖아. 그게 손 잡힌 거야. 한번 해봐. 된다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해야 돼. 이게 어색하면 안 돼요. 눈치채가지고 장난하냐? 이러면 또 거기서 막 쫄아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막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는데 네가 그냥 모델 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알았어 이렇게 한다고. 득 잡으면 그게 끝난 거야. 그치?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근데 제가 그거를 해본 건 들은 얘기예요, 다. 제가 이 정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잘했으면 제가 진짜 옛날에 아이고 날렀겠지. 근데 우리는 그게 없다. 딱 여자들 그냥 잘 모아서 다 시집만 보냈지, 남한테. 그렇죠? 잘 데리고 있다가. 그죠? 손 안 타게 잘 있다가 보내주고.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죠? 저희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이게 토지죠? 이 얘기 오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저녁 때 했어야 되는데. 촬영해가지고 큰일 났네. 그죠? 자, 여기, 나도 모르게 방심해가지고 촬영하는데, 어떡해. 이건 야간반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죠? 자, 얘가 주택이에요? 얘가 토지죠? 이렇게 분할했어, 분할. 그럼 이쪽은 건물이 없죠? 그럼 얘는 나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은 과세가 되죠. 근데 같은 대지 안에 건물이 2개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럼 이때는 양쪽 다 건물 있죠. 그럼 얘는 둘 다 주택이에요. 그럼 이때는 2주택이라고 생각합니다. 2주택. 그럼 여러분 집이 2개면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과 나중에 파는 주택 중에서 어느 걸 1주택으로 봅니까? 먼저 파는 거와 나중에 파는 것 중. 근데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 아니, 집이 2개가 있어. 흰둥이하고 노랭이가 있어. 자, 이 노랭이를 먼저 팔아. 그럼 얘네 몇 주택이야? 얘가 이게 1주택이야? 2개 중에 하나 판 얘가 2주택. 아니, 결국 1주택은 마지막에 남는 게 1주택 아니야. 어차피 마지막에 남는 게. 집이 100채가 있어. 어느 게 1주택이야? 맨 마지막에 남는 거지. 그럼 2주택이면 먼저 파는 건 1주택이 아니고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다?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죠. 근데 법조문은 뭐라고 돼 있어? 이렇게 분할하게 되면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야, 말은. 근데 더 쉬운 거 뭐야? 나중에, 맨 나중에 1주택 그러면 되는데 꼭 법은요. 둘 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니까.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참고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주택 플러스 주택은 먼저 양도한 주택을 과세한다. 먼저 파는 건 1주택이 아니고 주택하고 토지로 하면 토지 팔면 얘는 과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집이 2개인데 원주에 속세를 떠나기로 했어. 속세를. 나 이제서 인생 안 되겠다. 그래서 속세 떠나는 집을 처분해야 되잖아. 내놨더니 이왕 떠나는 거 빨리 떠나라고 집이 2개 다 팔렸어 오늘. 나는 천천히 팔리면 마음에 준비를 하겠는데 필요 없대. 이미 떠난 거 빨리 떠나래. 그래서 2개 다 팔렸네 동시에. 2개 다 팔았죠. 그러면 하나는 2주택이고 하나는 1주택이잖아. 근데 같은 날 팔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 어떻게 정해? 오야 맘이에요. 오야 맘. 파는 사람 맘이에요. 자기 맘.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뭐 고무실을 던지든 침을 튀기든 해가지고 순서 정해주면 그 정한 순서대로 파는 걸로 봐줍니다. 그래서 그 이행본에 뭐라고 돼 있어? 바로 위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가주택 나네요. 고가주택은 뭐다? 실거래가 9억 초과. 이건 앞전에 양도세 할 때 했던 거죠.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원래는 다가구는 방이 여러 개죠. 근데 그걸 각각 구분해서 양도하면 어떻게 돼? 각각 주택으로 보겠죠. 근데 뭘 하면? 구분해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뭐 그런 얘기 써 있고요. 겸용주택은 한번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랬죠? 얘는 조건이 뭐라고요?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보다 크면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거죠. 이렇게 있는데 얘 주택 상가인데 얘가 6대4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 다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부 크면 그렇죠? 5대5면 5대5면 50%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따로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계산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나마 계산 문제 중에 가장 그나마 최근에 나올 때 좀 쉬웠던 게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속 토지 계산하는 거죠. 뭐 비과세 면적과 과세 면적을 구하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걸 해볼까요? 얘가 주택인데 얘가 주택이고 얘가 상가예요. 근데 얘가 50이고 얘가 만약 150이다. 이게 돼 있다. 이게 600이다. 그러면 건물은 어떻게 돼요? 어디만 비과세야? 주택 50만 비과세 얘는 과세죠? 그렇게 되겠죠? 토지는요? 이건 이제 안분하는 거예요. 이건 안분. 그죠? 왜? 자, 보세요. 이거부터 할게요. 거꾸로부터. 자, 얘가 150이고 얘가 50이면 어떻게 돼요? 전체 다 주택으로 보죠. 왜? 주거분이 크니까. 토지는요? 전체 다예요. 근데 조심할 게, 이 전체 다 맞는데, 얘가 무조건 600 그러면 안 돼요.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이 5배, 밖은 10배죠. 얘가 만약에 도시지역이면, 얘가 200이니까, 200을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 200에 5배니까 얼마? 1000까지 되니까 600 다 되겠죠. 근데 얘가 이제 거꾸로면, 아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150이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물은, 주택은 얼마? 50. 그 다음에 상가가 150이잖아. 그럼 얘는 비과세고 얘는 과세겠죠. 그죠? 근데 토지는 안 분해야 돼요. 왜? 얘가 주택하고 토지, 주택하고 상가. 왜냐면 이 600은 건물 전체의 부속 토지인데 얘가 건물 전체를 상가로 쓰거나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쓰면 부속 토지 그냥 가면 되는데 얘가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니까 이 토지도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부속 토지가 되겠죠. 그럼 안 분해하는 거죠. 구분 안 되면 안 분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체 면적이 600이잖아요. 얘도 600, 그죠? 600. 그럼 여기다가 안분은 이 면적비로 가는 거죠. 그럼 전체 200 중에 얘가 50. 얘가 200 중에 150 그런 거죠.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150. 얘는 얼마겠어? 350이겠죠. 350인가? 450. 뭐 계산할 거 없죠? 여기만 하면 이것도 빼기다 틀려요. 계산하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안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야? 토지는 150은 비과세, 그러니까 일단 450은 과세죠. 얘는요, 150인데, 이때 조심할 게 무조건 150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 항상 따져봐야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150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시 지역은 5배, 10배 꼭 해야 돼. 자, 주택 정착 면적이 얼마야, 여기는? 50이잖아. 얘만 비과세 주택이잖아. 그럼 이거 5배니까 5, 20, 250까지 되긴 되죠. 근데 이제 오버되면 아닌 거야, 오버되면. 만약 오버되면 무조건 뭐 해서 딱 하면 안 되고 따져봐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 과세입니다. 5배, 10배까지만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해놓고 주어진 다음에 뭐 여기서 비과세 뭐 면적을 구하시오. 과세면되는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건물 얼마, 토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였죠. 근데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문제 풀 때도 나오니까 그냥 보시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기준이에요. 기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찍으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겸용주택 같은 경우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 개념만 딱 이해하면 금방 풀죠, 사실은. 이 문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근데 뭐,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거만 일단 보시면 돼요. 커야 된다. 이게 나중에 양도세가 나오는데 겸용주택이 재산세 돼 있거든요. 재산세는 주거 부분이 크면이 아니라 5대 5면 주택으로 보거든요. 얘는 커야 주택이에요. 그 두 개 헷갈릴 수 있죠. 그걸 나중에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이 123페이지 주택 그 박스에 있죠? 주택이 크면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은 뭐 이건 보지 마세요. 나중에 한번 살짝 보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4번에 뭐 있어요? 2년 이상 보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내가 2년 이상 뭐라 해야 돼? 보유를 하면 돼요. 보유. 그죠? 자, 근데 2년 보유 못 했는데도 뭐 한다? 2년 보유한 걸로 봐주겠다. 그게 나오는 거죠. 2년 보유한 거. 그렇죠? 특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다? 건설 임대주택 그랬어요. 건설 임대주택. 이는 뭐다? 내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했다가 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뭐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얘는 뭐만 하면 돼? 그 집에서 내가 뭐만 했으면 5년 이상만 살았으면 뭐랑 관계없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해주겠다. 첫 번째가 건설 임대주택.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뭐 했어요? 5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보유 없이. 그 다음에 무조건 해주겠죠? 뭐 수용. 수용은 강제 수용되니까 보유, 거주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짜투리 있다 했죠? 짜투리. 그죠? 이렇게 짜투리. 요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거는 이만큼만 만약에 수용이 된다 그러면 여기만 수용이 하고 여기는 추가 수용 안 합니다. 대신 뭐 있어요? 이게 추가 수용은 못 해가지만 얘가 쓸모없는 땅이니까 이거 수용되거나 양도된 날로부터 이 짜투리를 5년 이내에 팔면 얘도 뭐 해줘? 비과세는 해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1주택인데 수용되는 거니까 뭐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물론 이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집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겠죠. 수용됐다고. 왜? 이게 사업인정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사업인정 고시가 낮다는 얘기는 이미 뭐예요? 수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업인정 고시가 뭐예요? 원래 우리 사업은 그 사업인정 고시 뜻이 뭐야? 공익사업만 수용이 되거든요.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이 돼요. 근데 그게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국토부 장관이 그 토지보상법에 따라 구분해가지고 야 이건 공익사업이 맞아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수용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업인정고시라고 그래요. 공법 배우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도시개발 뭐 하면 도시계획 시설하면 뭐 하면 실시계 인가 받으면 뭐 한 걸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그게 왜 그래요? 똑같은 사업을 여러 번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야 이거는 공익사업 맞니? 아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공사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사업은 그냥 뭐요? 그 절차 중에 이거 떨어지면 뭐 하는 걸로 봐? 그냥 그 법에 따라 사업인정, 공익사업 인정가들을 봐서 이때부터 수용. 그 얘기거든 그게. 그러니까 얘가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뭐 수용하겠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 집을 뜩 사가지고 보상 이게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인정고시 떨어지기 전에 샀어야 돼 원칙적은. 결국은 여기는 뭐다? 어쨌든 뭐는 안 따진다? 보유, 거주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으로 이민 간다 했죠?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이민은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뭐 하는 경우? 출국하는 경우죠. 그죠? 이민 가거나. 저 이민 가는 사람한테, 그죠? 야, 너 이민 가는데 18구 가는데 너 세금 내. 이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직장 문제, 기타 문제로 뭐?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뭐? 출국하는 경우. 그래, 출국하는 거죠. 이 경우도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무조건 비과세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안 팔려. 이민 가야 되는데, 그죠? 못 팔고 나갈 수도 있다 했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팔면 된다? 2년이면 되죠. 그죠? 그럼 비과세야.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셋 다 보유, 거주 상관없어요. 근데 요 케이스는
둘 다 받아. 못 팔고 나가면 몇 년 안에 팔아라? 2년을 팔면 된다. 그런 얘기죠. 대부분 뭐 직장 문제 때문에 갔다가 또 뭐 이곳에서 뭐 자리 잡는 사람 많죠. 제 후배도 하나 뭐 가 있는데 뭐 걔는 체코 있는데 처음에는 그 뭐지? 가이드 같은 거 했었거든요. 막 그러더니 그쪽에 갔더니 자리 잡더니 안 나와요. 지금 시입 한 몇 년 됐나 봐요. 어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밤에. 거의 9시간인가 시차가 차이 나요. 밤에 오는 거죠. 그죠? 오늘 뜨거운시 가가지고 거기 혹시 형 거기 와서 요리사 할 사람 없어? 뭐 걔 뭐 식당 하려나 봐. 그죠? 근데 거긴 사람 못 구한대. 한국 사람 못 구하죠. 근데 혹시 거기 와서 할 사람 있냐고 구해버리 나더러. 그거 어떻게 내가 갈까 생각 중에. 참모도 구한대. 참모. 그래서 내가 참모를 해볼까. 그죠? 서빙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요?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죠? 거주. 살면 돼요. 자, 이런 뭐 했어요? 치약상 형편 그러죠? 치약상. 뭐 때문에? 학교 때문에. 말씀했죠? 얘가 학교를 진학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뭐요? 통학하기 힘들어. 그죠? 이사 가라. 누구는 안 돼요? 애들은 안 된다 했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되고. 누구부터 돼? 고등학생부터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여기 살다가 학교를 어딜 갔다 했어? 고등학교를 횡성으로 간다 했잖아요. 횡성. 왜요? 거기 뭐 있다 있어? 민족상강고등학교. 그렇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왜 태어나서 공부하려고. 그런 애들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죠? 밥 먹고 진짜 공부밖에 할 거 없는 애들이 하는 거죠. 걔들이 진짜 불쌍하다니까. 왜 밥 먹고 공부만 해야 되잖아. 걔는 평생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걔는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졸업하면 하버드, 예일대, MIT 가겠죠. 추락 공부해가요. 뼈빠지 공부해서 박사하겠다고 한국에 와서 또 교수 아니면 연구원 하겠죠. 평생 또 공부하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잖아, 인생이. 재미가 없지. 우리 같은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야 돼. 재밌지. 취약성. 그죠? 그 다음에 질병치료. 그죠? 질병치료. 그러니까 식구 중에 한 명이 1년 이상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데 요양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간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어. 이사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 횡성으로. 물 맑고 공기 맑은 데로 가는 거죠. 그렇죠? 직장 발령 났어요. 어디로? 횡성으로. 이 직장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외를 주겠다는 거죠. 학교 폭력도 있어요. 학교 폭력을 당해서 애가 타 지역으로 전학을 할 수 있다. 다 그런 경우는 뭐만 하면 돼요? 거주를 하면 돼요. 보유 아니고 거주. 이사를 어디로 가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돼. 타시군. 그러니까 동일 시군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얘가 같은 시군구로 가면 원주시에서 원주시로 가. 이건 인정 안 되죠.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멀어서 출퇴근이나 통학이나 간호하기가 힘드니까 이사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할 건 거주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타시군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24페이지에 기업번의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고 니네 1년 이상 거주만 하는 경우가 있죠? 지약상 형편, 질병치료,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어디로? 세대 전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 가는 거죠. 다른 시군. 그죠? 보시면. 그 밑에 거 보지 마세요. 대체주택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보시면. 디귿 보유기간 무관 나오죠? 세대 전이 어디로 갔대? 외로 이민 갔고 아니면 직장 문제 때문에 갔다는 얘기죠. 그럼 전부 다 못 팔고 나가면 출국 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이내 팔면 되고요. 수용은 다 무조건 되는데 5년 이내 양도는 짜투리로 포함을 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것도 비가 해주겠다는 거죠. 보유 거주 관계 없이. 그런 얘기죠. 보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유기간 정리를 하시고 거기까지 맞아볼까요? 보유기간 계산. 거기 5번까지 보죠. 자, 보유기간은 1번은 뭐 취득일로부터 양도리고요. 그죠? 어디를 보시냐면 오른쪽 3번하고 4번 있죠. 거기 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술 한잔 먹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다 빵 쪄가지고 그죠? 발로 뻥 차가지고 무너졌다 했잖아요.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지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내가 머리를 해서 땅 쳐가지고 머리를 땅 받아가지고 무너져가 새로 졌어. 그럼 뭐라 그래?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공법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뭐 개축? 막 해서 개축? 그래서 근데 원래 면접보다 크게 졌어. 그럼 뭐 증축해서. 근데 세법 하는 사람이 그걸 몰라요. 세법 하는 사람은 개축, 재축이 그걸 뭐라고 모른다니까? 그냥 뭐요? 다시 진 거예요. 재건축. 근데 재건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소실, 도계, 노후 등으로 있고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그거는 뭐야? 재건축은 뭐지? 정비법상 재건축이죠. 그죠? 정비법상.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이 이렇게 있어. 그죠? 얘가 1년 보유했어. 근데 여기서 공사를 1년 해가지고 부시고 공사 1년 해가지고 다시 완공해서 이걸 1년 있다 팔았어요. 그죠? 그럼 얘는 보유기간 몇 년이냐 그 얘기인데 자 얘는 2년 얘는 3년이에요. 이게 틀리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이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죠. 자, 일단은 얘가 멸실됐죠. 1년 보유하고. 그리고 얘가 재건축했어요. 그러면 이걸 팔고 산 게 아니고 여기다 부시고 새로 지었으니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때 공사기간은 이때만 들어가고 얘는 안 들어가요. 이건 뭐야? 소실독의 노후는 불이 나거나 노후화돼서 새로 지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공사기간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거는 정비법상 구역 지정해서 공사하는 거니까 이때는 객관적으로 공사기간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공통점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이죠. 지금 3번은 소실독의 노후니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지만 4번은 정비법상 재건축은 공사기간도 포함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고요. 5번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본의 밑집구가 비거주자죠. 근데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현재 3년 이상 보유를 했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맨날 음식물 쓰레기 버려가다가 앞돌이 삼돌이랑 눈이 맞았어. 앞집에 삼돌이랑. 그래서 둘이 결혼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야? 주소가 생겨서 뭐가 생겼어? 거주자가 된 거죠. 그럼 얘가 비거주자였다가 거주자로 전환된 거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집을 팔게 되면 그 비거주자 했을 때 보유기간도 통산해 준다는 얘기죠.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 거주한 상태에서 전환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그 집이 3년 보유했는데 그 아파트가 물이 안 좋아. 그래서 전세 주고 물 좋은 아파트로 전세 가서 그 앞집에 삼돌이랑 눈 맞아 결혼했어? 그때 인정 안 됩니다. 왜? 그 집에 거주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죠. 하나 더 보시면 6번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 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 따질 때 언제가 취득이 돼요? 상속은.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실이지 상속 개실. 자, 아버지가 이 집을 10년을 보유하셨어요. 피상속인이. 그죠? 그리고 돌아가셔서 뭐가 됐어? 상속인,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얘가 상속인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걸 1년 후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이 을은 이 주택의 보유기간 몇 년일까요? 1년이죠. 상속 개실인 게 1년이죠. 1년이잖아요. 상속 개실분 1년. 자, 근데 얘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2년을 같이 살았어. 2년 동안.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주택인 얘가 돌아가실 당시 같이 살고 있다가 얘가 상속받았어. 그리고 1년 있다 팔았다? 이때는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자, 조심할 거는 얘가 만약에 동일 세대원이었죠? 같이 살 2년이잖아요. 근데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전출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세대 분리했다가 그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얘가 상속을 받았어. 그때는 여기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원인 얘가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이었던 기간만큼 뭐 해주겠다? 통산을 해주겠다.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3년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6번 얘기예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뭐 한다? 통산한다. 뭔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쉬었다가 요즘 틀린 게 있죠? 이렇게 가겠습니다.